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 정도 지났고요.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12월 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이고 이번 연도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해야겠죠. 시황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눈에 좀 들어왔던 일부 종목, 업종과 종목들을 좀 몇 개를 관심 종목을 좀 관심 종목 혹은 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시장 이야기 먼저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질문들을 좀 들었거든요. 뭐 금리 인상 관련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금리 인상이 확정되고 일부 회원분들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드는 것이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왜 금리 인상을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왜 부정적이지? 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증권사의 논리는 항상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거부터를 좀 봐야겠죠. 사실 과거부터 쭉 보면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될 때 금리가 이자가 싸지니까, 그렇죠? 이자가 싸지니까 이자 지출 비용 역시도 계속 이렇게 작아졌었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어느 선에 왔더니 금리는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 지출 비용이 계속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낮아지는 이런 순간이 왔었거든요. 요 구간이 2015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럴 때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일단은 이런 악순환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춰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되고, 그렇죠?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금리가 뭐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어떤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됐죠. 가계부채의 어떤 증가를 가져오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흔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총수요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 이것들이 또 가면 이런 현상들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그럼 이거 경기 침체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또 띄우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의 고리였던 거로 저는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금리 인상은 나쁘다라고 보는 경우도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이해는 하는데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려보면, 일단 저는 이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악순환을 끊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런 이야기도 또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있는 사람과 빚이 있는 사람을 따져보면 여기서부터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들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일단 돈이 있게 되면 금리가 인상될 때 좋아요. 그렇죠? 위험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만 넣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빚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빚이 많아졌던 어떤 원인의 한 부분이 금리나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좀 부추김 뭐 이런 것들도 함축을 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인상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기업 논리 그리고 어떤 증권사의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왔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떤 그 악순환들 있잖아요.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 그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다시 한번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또 총수요가 그죠,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걸 또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들어가는, 작년 재작년에도 GDP의 절반 정도가 건설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어떤 금리 인상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의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선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길게 보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소비가 늡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빚이 많은 쪽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만 크게 보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어떤 전망이 아니라 증권사 논리, 그 다음에 어떤 재벌의 논리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게 더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증권사와 재벌의 논리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반드시 금리 인상만이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도 법인세를 지금 낮추는 게 지금 한 90% 가까이는 통과됐잖아요. 법 제한 되지 않았지만 상하원 다 통과가 됐잖아요. 법인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줄였을 때 미국의 역사에서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금을 줄였을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경제발전 GDP가 가장 감소됐던 어떤 그 수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도 뭐 기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 법인세가 낮춰진다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고마워하는 것이고 사실 그게 무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세금이 높으면 세금이 높다라고 하면서 어떤 뭐 스트레스는 받을 수는 있지만, 세금을 깎아줬을 때 한두 번은 그래 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이 는 것만큼 다시 또 고정 지출도 생기고 이걸로 투자할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무언가를 투자한다라는 것이 어떤 세금 인하되는 그 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법인세 인하가 마치 그 낙수 효과가 생겨서 뭐 내수가 좀 살아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아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인상과 법인세 인하가 좀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좀 초반에 이야기 좀 길게 했는데요. 일단 시황을 먼저 이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황. 제가 오늘 오전에 시황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불구경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위에 빨간색이 코스피고 밑에 파란색이 코스닥인데요. 지금 이게 최근에 요게 이제 이 빨간색 단위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이거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2017년, 여기서부터 여기는 2016년 이렇게 되겠죠. 2015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면 쭉 보면 과거 여기 밑에 보면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코스피는 뭔가 좋아 보이고 코스닥은 뭔가 낮아 보이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변곡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어떤 그 순간들. 그러니까 이 상승의 크기가 여기서 코스피가 이만큼 왔을 때 코스닥에게 요만큼 왔어 이 느낌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요때 매번 어떤 변곡점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크면 안 보니까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락의 시기 때는 어땠는지 여기 코스피에서 하락에서 바닥을 잡는 시기 밑으로 내려보면 코스닥도 역시 바닥을 잡죠. 그리고 바닥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이 바닥을 잡는 이 시기 역시도 제가 좀 색깔을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바닥들 이 같은 신호를 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바닥, 코스닥도 바닥이었고 코스피 바닥이 코스닥의 바닥 다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럴까요? 최근에도 보면 여기 바닥을 얘네도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고점은 다른가요? 고점도 이렇게 보면 고점에서 빠지는 모습도 사실 비슷해요. 보면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강한 고점들, 과거에 요런 고점들 있잖아요. 고점에서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강도는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때 시장이 꺾이거나 변곡이 되는 어떤 그 자리들은 비슷한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코스피의 꼭지, 천정, 코스닥의 천정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약간의 뭐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도 보면 시장이 눌리면 바닥에 천장에서 눌리면 코스닥도 눌립니다. 이 언저리에 이렇게. 그렇죠. 최근에 걸 한번 볼게요. 최근에 거 보면 한번 지우고 한번 봐보면 최근에도 시장이 보면 여기서는 약간 조금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요거 잘 안 보이네요. 코스피의 어떤 꼭지들이 요렇게 약간 요런 모습도 보이긴 하죠.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하락을 준비하는데 코스닥은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결국에는 이 큰 하락 때 코스닥도 강한 하락으로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보통 이렇게 언밸런스한 부분이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언저리 때도 시장이 이렇게 눌릴 때 여기도 비슷하게 눌리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이렇게 잠깐 눌렸을 때 코스피도 이렇게 눌리죠. 살짝 천정에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천정에서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 이 방향, 이 각도 자체가 아니라 이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가고 코스닥이 이렇게 갈지언정 이 꺾이는 어떤 이런 변곡의 순간들은 비슷한 시점이 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지워서 보면 최근의 걸 한번 볼게요. 최근의 걸 확대해서 보면 지금의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 아실 거지만 요 언저리에서 코스피는 한 11차례 이상의 분산이 있었고 여기와 여기에서 코스닥은 5차례인가요? 6차례에 6차례가 맞네요. 6차례 분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런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만약에 이 코스피가 이렇게 가고 있던 코스피가 이렇게 간다면 얘도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코스피가 그냥 가던 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대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다시 간다면 코스닥도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동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조화되는 어떤 변곡의 순간들은 항상 비슷했다. 이거는 저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랬다는 거고, 일단은 코스피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겠죠. 인정하고, 두 번째 코스닥은 상승 중에 살짝 한 번 정도 눌리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뭐냐면 이 둘 다 올라가는 시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단타를 권하는 어떤 이런 게 많아요.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수는 하락하니까 일부 그 안에 개별 종목을 매매해라, 요령껏 할 수 있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되게 무책임하고 리스크는 너가 감수해라, 투자자의 책임은 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근데 저는 그 TV나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언제나 한 번도 시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뭐 언제나 조정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하락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조정과 하락이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이야기예요. 조정도 하락인 거고 하락도 하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다르게 놀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도 하락이고 코스닥도 약간의 하락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매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코스피가 또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갈 때 요런 시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매일매일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바이오주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들도 실적이 받쳐주는 대장주격들을 매수해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지, 바이오주들이 전통적인 원래 장기 투자 상품이거든요. 장기 투자 종목.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증권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이오 종목을 사게끔 해서 1% 수익만 나면 오늘 대단했다. 그리고 오늘 사서 오늘 종가에 팔아서 3% 수익 냈으니까 뭐 고마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이고, 근데 추세적으로 실적으로만 보면 2017년 그리고 이제 2018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갈 거잖아요. 이렇게 분기들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그렇죠? 1, 2, 3, 4분기가 있을 건데 실적은 일단은 2018년도 1분기까지도 실적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요 언저리가 실적의 피크인 업종과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약과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뭐 IT 소재, 뭐 중국 관련한 쪽, 뭐 게임주, 뭐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지금은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돌아 나갈 때 그러한 그 2018년도 1월까지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되는 예측되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하락 구간일 때 하루에 1% 혹은 3%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하는 것인데 일단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꼭 보자라는 거고 지금의 추세가 일단은 코스피는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정도 온 거예요. 크게 그려보면 그죠? 추세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이런 추세인 거예요. 이렇게 꼭지 천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 구간 과정에서가 아니고 돌아나가는 이런 순간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자산 증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단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말을 워렌 버핏이 했는지 워렌 버핏을 존경했던 어떤 가드너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식에는 삼진 아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야구로 따졌을 때 3번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아웃이 되고 타자가 바뀌잖아요. 근데 주식은 10번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던 100번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던 내가 원하는 딱 한 번 자신 있을 때 한 번 휘두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웃이란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하자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면 시장이 약세이고 분산이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그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회원들이나 새로 가입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가입하는 혹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자기의 포트폴리오 회원들의 그 상담 가입을 하는 회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고 이 안에 70에서 80%가 다 제약 바이오예요. 그렇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받았을 때 쉽게 매도를 못 하잖아요. 손이 떨려서 혹은 손해를 입으면 아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매도 못한 종목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처치곤란해서 이제 저희에게 많이 와서 상담을 문의하는데 지금 계속 한 2주 정도 3주 정도를 계속 제약바이오에 아주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람마다 주식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위험하게 단기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일단은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하락이 아니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주가 그래프가 약간 산 봉우리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꼭 파도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확 치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제 서핑을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퍼라고 하면 매일 서핑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서핑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바꿔 다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 물놀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위험하거나 파도가 세면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건데 매일 서핑한다라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기하셔서 지금의 시장은 충분히 약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분산도 이루어졌고 손바뀜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도 좀 길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누적 그래프죠. 자주 보시죠. 이 빨간색이 코스피를 이 빨간색이 외국인의 거래 누적이에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죠. 외국인이 대부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코스피의 방향은 하락이 맞아요. 코스닥의 누적 그래프를 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전고점을 살짝 벗기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누적 그래프로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코스피는 확실히 누적이 빠지고 있었고 코스닥은 누적이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이 코스닥이 강하게 가려면 코스피도 올라갑니다. 진짜 간다면. 왜냐면 역사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는 항상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셔도 돼요. 코스닥이 만약에 최근에 코스닥이 이렇게 하다가 빠지고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코스닥이 진짜 간다면 코스피도 갑니다. 하락하고 있던 코스피도 올라가거든요. 그때 같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기간이 그리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간 차트로 먼저 파라다이스도 저희가 일단 매도는 한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서 사실은 시장만 약세가 아니었다면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는데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은 강하게 하락했죠. 말도 안 되게. 이게 루머로 끝날 것 같으면 하한가가 풀렸을 텐데 루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인터플렉스가 꺾이니까 비슷한 업종에 있던 이녹스도 그죠? 어느 정도 하락을 주었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다 샀어요. 다 샀고 BH 같은 경우는 조금 반신반의 하지만 종가를 좀 땡겨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BH로 인한 IT 중소형주들의 하락은 저는 단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하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앞전에 삼성전자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하락도 한 번에 빠지고 끝이 날 종목은 아니고 박스권처럼 위아래로 변동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포항에 계신 그 회원분 있잖아요. 그 빵집 하시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물린 분들이 많아요. 꽤 많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락은 했어도 절대적인 어떤 그 목표 애널들이 말하는 뭐라고 할까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그 목표 주가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올 구멍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물타기를 미리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늘 파라다이스도 느낌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강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희가 요때 한번 놓치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아까워요. 사실 이것도 너무 매수하고 싶지만 시장이 돌아섰다면
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송원산업도 저희가 화학에서는 이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종목 오늘 문의하신 회원분이 있어서 저는 사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진 못했었는데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근데 탁 사버렸더라고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경동나비엔도 조금 자리를 잡으려나?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아직 이거는 매물대 돌파하고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진짜로 가려나 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이거를 두산인프라코어는 주간 차트로 볼게요. 이제도 아직도 박스권입니다. 아직도 박스권. 아직도 이런 큰 박스권 안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실적이 일단은 돌아 나가기 때문에 얘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성강밴드. 성강밴드 역시도 밑에 이 하단에서 이제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닥에서. 그렇죠? 그리고 ETF로 보면 오늘 생활필수품의 주간 차트예요. 생활필수품 역시도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필수 소비재 역시도 계속 좋고, 화장품도 좋고, 지금 좋아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지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만 돌아서면 바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요. 한글과 컴퓨터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다 아는 종목. 근데 이 종목을 왜 하느냐? 이 종목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제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회사가 좋아지려면,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현재 회사가 좋아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어떠한 매수하는 그 원칙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재 2017년도가 현재면 2018년도도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다.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전하게 유지했던 이런 회사가 그렇다고 이 과거 실적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과거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갑자기 폭발하는 어떤 계기가 만났을 때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폭발하는 무언가의 계기, 이 모멘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새로운 어떤 뉴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파라다이스도 그랬죠. 파라다이스도 뉴가 생겼잖아요.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새로운 카지노의 어떤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선점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생겼고, 실적이 돌아 나가는 걸 확인했고, 그럼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쵸?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에는 적어보면, 일단은 기업의 어떤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한글과 컴퓨터의 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뉴라는 것이 매수해도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일단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30%가 넘는 몇 개 되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전한 잉여현금 흐름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억대인데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주가는 가장 많이 헝클어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헝클어졌던 이유는
트렌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들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30%를 유지하는 회사인데 내년에 이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거의 30%대 후반까지도. 그리고 아주 작은 이유들로는 뭐 배당을 뭐 300원 정도로 뭐 확정했다 이런 거는 사실 배당 보고 주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배당 보고 10년씩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은근슬쩍 천천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부가. 일단은 그 뉴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뉴. 이 뉴가 뭐냐면 일단은 이 회사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한글과 그 문서 작업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한글 컴퓨터가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얘네들이 1등이죠. 무조건 1등이죠. 말도 안 되게 1등인 거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인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지금 이게 오피스 프로그램이잖아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PC와 모바일 플러스 이게 중요한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닌 회사인 걸로 알고 있을 분들도 많은데요.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한글과 컴퓨터. 전 세계 딱 두 개의 회사밖에 없어요. 그 중에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 회사가 가장 최고이겠죠. 근데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면 한글과 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늦었어요. 좀 더 빨라졌어야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2010년, 2012년도인가요? 그때도 저는 컴맹이지만 그러니까 컴맹이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살 때 디자인만 보고 사거든요. 디자인만. 성능은 설명해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고 사다 보니까 맥북을 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맥북은 우리가 쓰는 일반 노트북이랑 달라서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맥북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도. 한 뭐 5, 6년 전부터도. 근데 그때 벌써 다 이제 시작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을 위해서 하면 만약에 회사가 있고 집이 있고 뭐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보던 어떤 이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어떤 한 공간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집에 오는 핸드폰에서도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 이 문서 중간부터 다시 또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이것을 집에 와서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능이 뭐가 필요해? 뭐 USB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하다 보면 상당히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런 걸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변하는 거, 점점 편해지는 거, 간소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논리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자기네 문서로만 호환하는 거를 쓰라고 하진 않겠죠. 전체적인 어떤 모든 자료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어두겠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경쟁사들이 있을 거예요. 경쟁사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것이고, 그죠? 그런 쪽의 한 부분으로 오히려 한글과 컴퓨터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웃긴 이야기지만 어부지리로 한글과 컴퓨터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뉴가 생기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돈으로 찍혀야 되잖아요. 이 뉴라는 어떤 클라우드가 이제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경기도에서 얘네 회사의 것을 쓰게 됐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단일화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집단 쪽에 어떠한 레퍼런스라는 것이 딱 만들어지면 공무원 집단은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의외로 많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 한글과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효율이 좋아져서 뭔가가 절약이 이만큼 됐다면 이 옆에 붙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얘네도 이거 해서 좋아지면 우리도 해야지 하고서 전국이 이 밑에 역에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경기도 교육청과 단일화 계약했다라는 것이 어떤 시작점이다. 이것으로 큰 돈을 벌 것보다는 어떤 레퍼런스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 한글과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점점 모바일에서도 삼성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덱스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성장성을 좀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오피스 사용자들,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그 사용자들이 현재 오피스 사용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죠? 올해 2017년이죠. 2017년 올해 할 것이고, 2020년에는 60%가량이 아마 클라우드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쪽에 개화되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느낌도 나냐면 예전에 그 이 종목 그 더존비존과 좀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주간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6,000원짜리가 지금 33,000원이 된 거거든요. 5배 정도 오른 거예요. 한 2년 만에, 2년 반 만에. 이 회사도 어떤 회사였냐면, 회사에서 쓰는 어떤 무언가를 이제 기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을 통일시켜주는 어떤 이런 역할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꾸준히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R&D 투자를 하고 시설 확충을 해서 클라우드로 진출을 했죠.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재무 구조가 상당히 건실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라는 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이 한글과 컴퓨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히 좋은 회사. 매출이 1,000억 원대인데 400억대에 얘네 매출이 보면 2017년도에 1,100억인데 영업이익이 330억 정도예요.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이런 회사가 주가는 가장 바닥에 있어요. 영업이익이 30%인데.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를 본다면 그리고 잠시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의 그러니까 가장 장점이 현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현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뉴의 기준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상품에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뉴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 회사는 클라우드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뉴가 생겼지만 경영진의 어떤 경영진의 어떠한 마인드가 바뀌었을 때도 뉴로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바뀐다든지, 그죠? 어떤 마인드가 달라졌을 때, 그죠? 락앤락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이 경영진에서 이제 몸집 불리겠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현금이 있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계속 M&A를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 회사의 연역을 한번 쭉 보면 이 회사의 연역을 한번 보게 되면 MS 요거 한번 제가 요거는 상장 회사니까 한번 아이고 볼게요. 한컴 NDS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죠.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적어보면 볼게요. 그냥 몇 개만 적어볼게요. 한컴이라는 회사는 매출이 뭐 한 11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매출 이 한컴 그쵸? 한컴 MDS라는 회사의 매출이 1600억짜리예요. 1676억. 그쵸? 영업이익이 10% 정도 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10% 정도. MDS. 그쵸? 이 회사를 아마 2, 3년 전인가 했었죠. 그쵸? 그쵸.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 했네요. 그리고 2017년도 7월 달에는 산청이라는 회사. 그쵸? 근데 요거 MDS라는 회사는 그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번에 인수한 산청이라는 회사는 상장되어 있진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0%짜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넘어가고 영업이익이 30%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산청이라는 회사는 보호장비 뭐 이런 쪽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쪽의 정책과도 맞는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연간 27% 정도씩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의 한컴의 1100억이 2000억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저는 아마 꽤 큰 호재로서 전환이 될 거고 이제 인수했으니까 이것이 실적이 잡히는 것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아주 상당한 뉴가 생겼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균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 하나만을 어떤 기업에게 오피스 하나만을 매출 하나가 찍혔을 때 여기서 매년 뭐 유지보수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있으면서 하는데 클라우드가 생기면 또 플러스 매출 0.5 이상은 또 늘거든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은 글로벌로 진출 전략을 이제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려 있고 한번 그렇게 깔린 것들은 그런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져서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침투되지 아직 않은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인도, 아프리카, 남미 이쪽으로 이렇게 타겟을 잡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쪽이랑도 여러 가지 어떤 매출의 시너지가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쪽뿐만 아니고 유럽과 일본, 북미에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테스팅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잘 보이진 않으실 테지만 일단은 ROE가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긴 하고, 그리고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으로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이 200억대였던 한글과 컴퓨터가 2017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300억대로 점프업이 되고 2019년도에는 400억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영업이익이 30%인 회사치고 가장 바닥에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 회사도 저는 개별주 혹은 정책 어떤 수혜의 한 축으로 이 회사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시장이 주간 차트상 계속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여기 거래량,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팔던 사람의 매물이 끝나야 돼요. 매도세가 끝나야 되는 건데, 이 매도세가 여기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박스권을 잘 조정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돌아갈 때 저는 이것도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한글과 컴퓨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회사는 일간 차트로 매매가 어려워요. 일간 차트상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간 차트상으로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20, 30%는 충분히 수익 내는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를 한번 월간으로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월간으로도 보면 여기 부분 있죠. 월간으로 보면 일단은 오실레이터가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고, 아직은 이 중간선 아래에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 상승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아마 월간 차트상에서의 어떤 보조지표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캔들로 일단 보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바닥을 싹 잡았습니다. 이 보면은 저희가 자주 했던 거 있잖아요.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을 잡았고 돌아나가는 이전 차원이에요. 요 차원.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보자고 했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끝났다. 매물이 다 쏟아져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하락하던 종목에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주식은 그냥 옆으로 기다가 이제 이 회사의 실적, 어떤 모멘텀, 그쵸? 실적 혹은 어떤 새로운 어떤 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군가 들어와서 사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플러스 지수도 같이 올라갈 때 이런 종목은 충분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일간 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일간 차트를 길게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박스권을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지수와 반드시 같은 방향을 갈 겁니다. 지수가 가야 됩니다. 지수가 가야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외됐던 종목들이 지수가 꺾일 때 그냥 덩달아 그냥 저평가됐다라고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매수는 시장과 같이 가든지 혹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간 차트상 이렇게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일간 차트는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쵸?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멀티 차트, 일간 차트로 보면 회원분들은 이제 아시죠?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요거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끝까지 갔죠.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 방향을 잘 보시고, 이제 이 고점인 것 같아요. 고점을 친 것 같고, 한 번에 왔다 갔다는 있겠지만 방향은 하락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서 좀 좋아지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대해서 오늘 좀 못 드렸던 이야기가 있나 뭐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쵸. 일단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코스닥은 코스피는 하락,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가다가 빠지고 있었고 코스닥은 가다가 살짝 요 정도이다라는 거고, 이것이 둘 다 전환 될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매일 단타하지 말자. 그리고 종목의 70~80%를 아무리 바이오주가 좋다 하더라도 바이오 헬스케어 있던 신약 쪽의 종목을 단타로 포트폴리오의 80~90%를 채우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대신에 재벌과 증권사의 논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곱씹어 보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 성강밴드, 삼성엔지니어링, 송원, 두산 관심 있게 좀 봐도 되겠다. 그리고 화장품주, 오늘 아모레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모레지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이것이 화장품주가 그러니까 매기가 순환매가 되는 거잖아요. IT 쪽에서 에너지가 빠지니까 이게 화장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대장이란 거예요. IT 쪽, 바이오, 화장품, 그렇죠? 게임 이런 쪽들이 대장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시장이 전환될 때를 기다려서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여러 가지로 좋은 느낌이 좀 보인다. 다만 지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런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에 한 10분 넘게를 잔소리를 해서, 그렇죠? 한 절반을 잔소리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 해서 계좌를 몇 번 손실을 크게 입어본 분들은 알아요. 하지만 시장 좋을 때 조금씩 단타로 조금씩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몇 번의 우연한 행운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이다.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바보 같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현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생 주식 투자하는 건데 일주일 쉬었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관망하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